모든 스포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스포츠팬들의 야간 놀이터가 되길 바라는 스포츠 N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스포츠 뉴스 배달 라이더 두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송지훈 기자, 서우정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달의 누구죠? 신속 정확. 네. 거기에 친절까지. 친절. 네. 그렇죠. 친절하게. 네. 그 저희가 이 옷을 입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방송을 그동안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오. 아, 시작을 한데 이런 게 약간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네. 우리가 이 방송에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네. 이렇게 딱딱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장소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예 네. 열어놨습니다. 네. 네. 지금 채워지지 않는 저 허전한 곳. 네. 채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퍼로 네. 말고 이제 패치로. 광활합니다, 네. 지금. 네, 한 10개는 10개 정도 방송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20개까지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스포츠 친절하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포츠 앤 플러스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오늘의 스포츠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주말이 끝나고 난 월요일이 왔어요. 지난 주말 동안 프로야구 소식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경기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좀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할 키워드는 강민호입니다. 네. 지금 포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에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정말 그 무거운, 네, 이거 쓰고 채우고 게다가 헬멧도 밑에도 두껍단 말이죠. 그렇죠. 그 무거운 장비를 다 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많은 포수들이 여름이 되면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져요. 타율도 낮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강민호 선수는 예외입니다. 음. 강민호 선수는 뭐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이제 38세 그리고 21년 차 포수지만 와. 여름에 약하지 않은 포수. 어. 여름에도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인데 올해도 이번 달에 지금 타율 5할 유지하고 있습니다. 28타수 14안타 4홈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기간에 그 30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들 중에 타율 1위, 홈런 2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수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즌에도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이런 강민호 선수의 투혼을 앞세워서 지금 삼성이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지금 어제 두산전 승리 포함해서 이 선두 기아를 4게임 반차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네, 기아가 지금 살짝 흔들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 팬들 조금 더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삼성 경기가 예정이 있는데 선두권 경쟁이거든요. 이거 잘하면은 진짜 기아 4.5경기 차 의외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 경기 차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우 지금 사실 기아가 지금 살짝 뭐 주축 투수의 부상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럴 때 삼성이 어떻게 이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제가 또 하나의 준비한 키워드는 발라조빅입니다. 발라조빅. 두산의 새 투수. 두산에 새로 합류한 투수 발라조빅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정말 이 이름부터 벌써 유튜브 감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야구 팬들이 네. 너무 좋아해요. 이 이름을. 어. 이름부터 벌써 마음에 든다. 발라조빅. 좀 발라조빅. 예. 예, 상대 팀 좀 발라조빅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선수 체격 굉장히 좋거든요. 네. 1m 96cm 그리고 156km의 빠른 투구. 이런 모든 것들이 옛날 니퍼트 선수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체격 조건부터 벌써 니퍼트 선수 비슷하고 어제 삼성전으로 KBO 리그 데뷔를 했는데 잘 던졌습니다. 그 삼진 6개. 삼진 6개. 네, 그런데 이게 4회까지는 정말 괜찮았는데 5회 넘어가면서 투구수가 좀 늘어나면서 갑자기 확 꺾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네, 4회 전까지는 아주 빠른 강속구 그리고 뚝 떨어지는 커브 애매하게 들어가는 그런 뭐 스플리터 이런 것들 섞어 던지면서 이 타자들을 잘 요리했었는데 5회 넘어가면서 이제 구위가 좀 떨어지는 모습. 특히나 이 발라조빅 선수가 사실 선발 투수 출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80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위가 좀 떨어진다. 네. 왜냐면 선발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런 4사구가 좀 늘어나고 이제 또 구위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의 경기에서 좀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잘 되면
발라조빅. 네. 네. 진짜 발라조빅. 발라조빅. 네, 1위까지 네.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 근데 진짜 야구 관련해서는 서우종 기자 할 말 없으세요? 저요. 네. 고백을 하면은 좀 저도 야구 팬이죠. 아 진짜로? 예. NC 오. 다이노스. 예, 제가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 네. 족보가 좀 이상해요. 제가 이제 태어난 데는 경북이다 보니까 경북이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는 경북에서 태어났으니까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 가족들은 삼성이고 그러면 아니요, 아버지는 롯데고. 저한테는 그걸 강요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어렸을 때 유중일, 강기용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러는데 학생이 돼서 이제 커 보니까는 경남에서 삼성 응원한 건 나밖에 없어. 다 롯데를 응원하니까 네. 특히 그 94년에 염정석의 눈부신 투구를 보면서 너무 옛날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야구 팬이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롯데로 그거를? 갈아탔는데 네. NC가 이제 창원을 연고로 제 9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주를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박민우, 박건우 그리고 데이비슨 오 요것만 응원하고 있는 숨겨둔 NC 다이노스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왜냐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그 두 분 다 축구 전문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네. 축구만 팔로우하기도 벅찰 텐데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나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축구는 일단 근데 매치데이가 적어가지고 네. 보통은 화수 혹은 뭐 아니 대신에 리그가 많잖아요. 요새 뭐 K리그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해외 축구, 프리메라 리가 뭐 리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잡식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틈나면은 뭐 메이저리그도 보고 NBA도 보고 유럽 축구도 보고 다 보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극갓 공놀이 다 좋아하는 분들. 네. 공이 크던 작던 말랑하던 딱딱하던 일단 공 갖고 하는 거는 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이만한 공서부터 요만한 공까지 공 갖고 하는 건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올림픽 때 보세요. 필드 하키도 재밌잖아요. 재밌죠. 이게 저도 송준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에 재미없는 공놀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다 재밌어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떠한 스포츠든 다 재미있고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오늘 하고 있거든요. 다시 야구 이야기로 돌아가서 먼저 순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이제 후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현재 야구판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팀당 한 90경기 정도 네. 왔다 갔다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선두 기아가 2위 삼성을 4게임 반 차로 따돌리면서 지금 선두 질주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두산이 지금 이 세 팀이 한 게임 간격 안에서 촘촘하게 모여가지고 2위권 싸움 하고 있고요. 또 이 세 팀은 또 기아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SSG와 NC 그리고 KT가 중위권인데 이제 요 세 팀은 또 3경기 안에 갇혀 있어요.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태고 8위 한화, 9위 롯데 그리고 최하위 키움. 이 세 팀도 또 한 경기 간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탈꼴찌 싸움도 매우 치열하고 지금 선두와 꼴찌 키움의 간격이 지금 14경기 반차 정도 되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아주 촘촘히 모여 있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이 정도 시점 됐을 때 벌써 한 30경기 넘어갔던 이제 그런 시즌들도 있는데 올해는 지금 10경기 한 중반 요 정도기 때문에 한 번 불붙으면 확 뒤집을 수 있는 뭐 하위권에 있다가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상위권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런 상태라 정말 야구 팬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을 야구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 승률 5할 정도로 보잖아요. 5할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 네. 근데 어떤 분석을 보니까 만약에 롯데나 한화가 5할 승률을 달성하려면 나머지 시합에서 승률 한 6할 정도를 기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파이팅 하시고요. 은건이 형 예. 제발 좀 5할로 복귀합시다. 맨날 4할 9푼 4할 8푼에서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냐고요, 진짜. NC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과연 어떻게 펼칠지 이제 올스타전 이후에 2주차 경기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장마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몇 경기가 또 수년이 되고 다시 또 경기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승차가 벌어지면은 가을 야구 힘들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격을 좁혀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선두권에서 올라가 있는 팀들은 벌려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제대로 벌려놓지 못하면 나중에
숨이 호흡이 가빠질 때 이제 따라 붙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선두권에 있는 팀들 좀 더 내가 올라가고 싶은 순위로 바싹 붙여놓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힘을 내야 될 때 오히려 힘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승점 쌓아놔야 됩니다. 네, 격차 좁혀놔야 되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주중 그리고 주말까지 6경기가 과연 프로야구 판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라이브로 만났을 때 좀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야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프로 축구로도 넘어가 볼게요. 주말 내내 또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프로축구 K리그는 홍명보 감독 변수가 생긴 상황이어서 경기 결과 또 이제 순위표가 궁금합니다. 서우정 기자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홍명보 감독이 원래는 그 맡기로 했었던 경기였었죠. 지난 주말 네. 서울과의 홈 경기였는데 주중에 열렸던 경기 때 워낙 그 팬들의 반발이나 이런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좀 빨리 사임을 하면서 이 경기는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로 치렀는데요. 울산과 서울 뭐 90분 정규 시간 동안 경기 승부를 내지 못하다가 후반 추가 시간 역시 골잡이 주민규 선수의 감각적인 터닝슛으로 울산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전북이 김천 원정에서 0대4로 패했어요. 이거 네. 이날도 이제 주장 완장을 최근에 이제 김준수 선수 대신해서 새롭게 찬 새 주장 박진섭 선수 퇴장을 당했는데 네. 전북은 올 시즌 지금 23경기에서 무려 5번의 퇴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에서의 좀 자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보여지고 0대1 상황에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숫자 열세에 몰리니까는 그 뒤에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네. 특히 슈팅 숫자에서 29대2 전북이 입니다. 슈팅 숫자가. 29대 2요. 네. 왕년의 탁공이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앞세웠었던 전북이 초라한 최근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서 전북은 대전과 함께 강등권이 조금 더 밑으로 더 내려앉게 됐습니다. 참 축구명가 전북 지난 시즌부터 뭐 조짐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게 정말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로 만약에 정리가 될 수 있다면 네. 뭐 그걸 개선하는 건 사실 쉽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수단 안에 어떤 리더십 문제,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헤쳐 모일 거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수단이 좀 흔들릴 때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코칭 스태프의 역할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감독 교체라는 아주 그냥 그 극약요법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 분위기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서우정 기자도 지적을 한 거지만 사실 지금 시점이라면 어느 시점보다도 좀 더 경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자꾸 퇴장이라든가 이런 돌발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뭐 은연중이건 아니면 뭐 의식을 하지 않았건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되는 거고, 선수들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선수단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누가 밖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단 안에서 빨리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게 말로 하면 참 쉬운데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두 분께서는 취재 가시잖아요, 전북을. 그 진짜 현장의 그 안에 라커룸 분위기라든가 팀 내의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라크롬이 못 들어갑니다. 예. 뭐 그게 전에 듣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듣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2018 시즌을 끝으로 최강희 감독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과연 전북이 맨시티가 될까, 맨유가 될까. 이게 자칫하다가 팀의 왕조를 만들었던 가장 굳건한 이 기둥 하나가 빠질 때 그 충격을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섞였는데, 지금 최강희 감독이 떠나고 6년이 지난 상황을 본다면은 약간 맨유와의 평행 맨유 이론처럼 쪽이죠. 네, 매우 맨유 쪽이죠. 감독이 굉장히 짧은 기간 교체가 되고, 네. 선수 구성 돈은 많으니까 선수는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팀의 구심점이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 없이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서 팀 성적은 계속 후퇴를 하는 상황, 우승하고는 갑자기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저도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야 이게 뭐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는데 딱 3년 지나니까부터 전북이 이렇게 시청거리네 라는데 좀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북이 김천에게 충격 패를 당하면서 김천은 선두로 올라섰고 그리고 전북은 최하위까지 떨어졌나요? 지금 11위입니다. 11위 거의 예, 최하위 근데 가까운. 12위 대전하고 승점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두 팀이 강등권에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K리그 1 경기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기들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경기 역시 전북과 울산의 현대가 더비. 전북이 뭐 11위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경기를 잡아야 뭔가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신들의 홈에서마저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건데 울산은 일단 홍명보 감독이 떠나는 충격파가 있었지만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자신들이 잘하던 익숙한 것들을 여전히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난 3년간 K리그를 양분했던 두 팀의 또 교차점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송지훈 기자는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저도 그 경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선두권과 강등권에 있는 전체적인 판도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네. 울산 입장에서도 지금 뭐 김천이나 뭐 이런 뭐 포항, 강원 이런 팀들하고 지금 이제 선두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 시즌에는 전북은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야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북에게 잡힌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비수가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전북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를 스스로 계속 물어보는 이런 상황에서 울산을 잡는다. 라이벌이 의식이 강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잡는 게 단순한 1승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두권과 하위권 양쪽에 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뭐 축구 팬들 모두 다 이 경기를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리그 축구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중간중간에 제가 좀 여쭤보거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직접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는 오늘은 진짜 빅데이였어요. 새벽에는 유로 2024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코파 아메리카가 열렸습니다. 두 시합 모두 최종 우승 왕좌가 결정이 났죠. 네, 일단 유로 2024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이 우승이 간절한 반드시 축구의 홈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했던 잉글랜드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네. 무엇보다 한 선수에게 초점이 맞춰졌죠. 해리케인. 해리케인의 무관력이 드디어 종말을 고할 것인가. 그렇죠. 예, 해리케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 경력 모든 것과 바꿔도 된다.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왜냐면 케인이 지금 최근만 해도 계속 유로 2020에서도 또 쓴잔을 마셨죠. 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1.8개의 트로피를 들던 바이에른 뮌헨이 귀신같이 지난 시즌에 하나도 트로피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리케인의 어떤 우승에 대한 갈망이 더 컸는데 정말 축구의 신이 해리케인을 이걸 뭐 미워하는 건지 더 큰 시련 다음에 뭔가를 주기 위해서 더 큰 시련을 지금 주는 건지 결국 또 잉글랜드가 패하면서 해리케인은 자신의 첫 트로피를 들지 다음에 못했어요. 뭐 하기엔 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예. 설레발이 문제야. 설레발이. 설레발이. 영국에서 그거 발표했었잖아요. 이번에 우승하면 임시 공휴를 하겠다.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우승을 하고 발표해도 충분히 될 얘기를 우승하면 우리 임시 공휴일이야. 이거 보통 날이 아니잖아. 우와. 제가 그때 이거 뭐 약간 불안하다 이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와, 근데 진짜 이 정도면 약간 막아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절친한 손흥민 선수마저도 네. 스페인 국민들을 적으로 돌릴 각오까지 하면서 내 친구 잉글랜드가 나온 최고의 공격수인 해리케인이 이번에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까지 보냈는데 이번에 프리시즌에 뮌헨이 한국에 오잖아요. 네. 그때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한국의 토테미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뭐 사실은 이제는 그거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밀어내는 선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해리케인은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게요.
아니 사실 해리 케인을 공격수로 봤을 때 세계 축구에서 자리한 위치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뭐 당대 최고라고 말해도 누가 예. 아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찬스에 딱 결정짓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참 이 정도면 이거 법칙 아닌가 네. 거의 네, 초자연적인 현상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해리 케인의 무관 기록에 대한 저희가 막 얘기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리오넬 메시도 리오넬 메시 몇 시간 뒤에 열렸던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는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가 메이저 대회 3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네. 코파 아메리카 2021,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오늘 열린 코파 아메리카 2024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이제 콜롬비아를 1대0을 꺾고 메시가 또 한 번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사실 메시도 물론 소속팀 클럽에서 바르셀로나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였지만 대표팀에서 트로피를 못 들어올려가지고 한때는 국민들로부터 너는 매국노야, 너는 우리를 아르헨티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 그런 비난까지 받았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극복을 하고 선수 생활 황혼기에 이렇게 멋진 또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 보면은 케인도 어쨌든 존버해라, 조금 더 도전하라. 근데 분명히 뭔가 결실이 있긴 있겠죠. 그래야겠죠. 설마 네. 해리 케인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2년 아. 연속 무관에 빠지는 네. 그 거의 바이에른 뮌헨 역사에 있었던 일인가 싶은데. 아니 지금 저도 모르게 네 그래야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뻔했어요. 네. 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어렵구나. 자, 어찌됐든 이 케인은 본인의 징크스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결국 유로 2024 대회 내내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스페인이 결국 우승컵을 들어갔습니다. 경기 내용은 어땠어요? 네. 일단 스페인은 그 17세의 신성 라민 야말이 지금 준결승에서도 4골 쳤었는데 네. 결국 이날도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이 어린 선수가 해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또 한 10년 이상의 축구를 이 선수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선수가 됐고 뭐 잉글랜드에도 주드 벨링엄을 비롯해가지고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이 선수가 이제 17번째 생일 다음 날에 유로 우승 기여했고 이날도 이제 득점을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도움왕도 올랐거든요. 네. 이런 어떤 10대 돌풍을 보면서 최근 K리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10대 돌풍 이런 걸 보면은 세계 축구의 흐름이 점점 더 어린 선수들의 재능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빅리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점점 더 어린 선수들에게 주목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우주의 기운이 갑자기 젊은 선수들한테 간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런 소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유럽 축구에서는 네. 이렇게 10대 후반 정도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뭐 천재가 많다기보다는 시스템의 힘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타기 시작한 거다. 네, 우리가 그 프로축구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스 시스템을 가동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뭐 포항이라든지 아니면 수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팀들에 국한됐던 그런 게 유스 발굴 시스템이 네.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야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린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한국 축구의 시스템도 조금씩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그런 선수들이 등장을 할 때 얼마나 잘 이제 감시관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한국 축구는 그동안 지도자들 그리고 구단들의 시각이 조금은 편협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린 선수들은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 선수들이 경기를 오래 뛴다는 것은 게임을 만들어가는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 한 지난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이제 19살, 18살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양민혁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양민혁 선수하고 같은 또래의 그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구단들도 양민혁 선수가 뭐 지금 프로계약, 준프로계약에서 프로계약으로 전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상당히 좋은 클럽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도 그러면 같은 포텐셜의 선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리그 전체의 사고 인식 전환을 확 끌어줬다는 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갑자기 여담인데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인터넷 뒤지다가 양민혁 선수 관련해서 이제 뇌피셜이 떴더라고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지금 뭐 김병지 단장인가요? 대표가 전영희 대표가 은근히 자꾸 이렇게 힌트만 흘리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는데 지난 시즌 12건 안에 있는 팀입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빅식스 클럽 맞나요? 이러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스무고개 하듯이 계속 그 용의 선상을 좁혀가고는 있는데 오늘 뇌피셜을 어디로? 뇌피셜이 뭐가 떴냐면요. 이제 한 네티즌이 발견했는데 그 양민혁 선수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지금 영국으로 날아가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SNS 계정에 아세날 출신 선수들이 팔로우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그거 보고 많이들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거 보고 추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뇌피셜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K리그로 이적하는 선수들도 보면은 이 선수가 갑자기 어느 구단을 갑자기 팔로잉을 시작했어. 이러면서 이적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걸로 이제 연막 작전을 펼치는 거다라면 나는 그 에이전트 정말 박수 쳐주고 밥도 사줄 거야. 네. 뭐 그럴 정도의 재치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스날이 그렇게 되면 이제 박주영 선수 이후 모처럼 한국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는 거긴 한데 사실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기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스널 넘버 9의 저주를 풀지 못했죠. 개인적으로는 뭐 아마도 많은 또 우리 팬들이 아스날은 좀 아니지 않을까? 아스날하고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이런 또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불안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뭐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거 뇌피셜을 말씀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혹시 들리는 정보 지금 보니까 에이전트도 살짝 아는 것 같은데 송 기자님은? 아니 뭐 서호정 기자도 알죠. 아 그래요? 네, 친하잖아요 다. 저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그 형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요? 이거를 김병지 대표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키는 느낌. 보안이 아주 제가 볼 때는 문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닫혀 있어요 지금. 국내에 좀 난다 긴다 하는 기자들이 여러 군데로 좀 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측은 하는데 이게 확실하다. 이거를 이제 기사나 뭐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의 확신이 있다.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궁금한 거는 그 나쁜 얘기라면 이제 좀 서로 입단속도 하고 아니면 그 발설하는 것 때문에 이 계약이 좀 무산되거나 난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양해를 구하고 그래 얼마든지 우리도 그럼 우리 궁금증보다는 양민혁 선수 계약이 먼저니까 우리가 하겠는데 이렇게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는 뭐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아직 이게 협상이 무르익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구단하고 그러면 어느 세부적인 조건까지 이거를 얘기할 단계가 되면 영국은 반드시 거기서 먼저 보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비밀이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축구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온 국민, 온 유럽 사람, 전 세계가 다 이 리그를 지켜보기 때문에 그 기자들은 놀고 있나? 한국의 유명한 유망주가 온다는데. 더 썸 보세요. 그렇죠. 자기네랑 상관없는 아시안컵에서 한국 숙소에서 벌어진 일까지 보도하는 데인데 거기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무르익는다라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영국에서 먼저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좀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믿고 일단 출발을 한다면 얘기가 잘 긍정적으로 오가긴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 오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든 거죠. 저는 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양민혁 선수가 지금 현역 고3이거든요. 강릉 제일고등학교 이제 소속인데 강릉 제일고등학교 가가지고 한번 뻗치기를 한번 해볼까. 혹시나 친구들한테 같은 반 친구들한테 야 이거 비밀인데 나 어디랑 협상하고 있어라고 말은 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이번 토트넘 내한 경기 하잖아요. 네. 그 티켓 한 장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거 주면서 물어보면 이거 대답 안 해줄 사람 누가 있어? 알면. 아는 친구들 줄게. 이 방송 보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에게 제보를 주세요. 티켓. 티켓. 알겠습니다. 괜히 초나 치지 말고 그냥 얌전히 계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은 좀 그것도 대서특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구 얘기로 넘어가서 그 코파 아메리카 오늘 결승전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해요. 과연
메시의 라스트 댄스 결실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맺지 못할 것인가라는 경기였는데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어요. 네. 이번 대회 코파 아메리카가 좀 경기 진행 방식이 독특해요. 그 토너먼트 8강, 4강전에서 연장 승부로 가게 되면은 그 90분의 승부를 못 가리면 연장 없이 바로 승부차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승전만 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장에서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인터밀란 소속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 선수가 제가 그 기억하기에 이번 대회에 터뜨린 5골 중에 4골을 85분 이후에 다 넣었을 거예요. 오늘도 결국 연장전에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슈퍼 서브, 아르헨티나 대표팀 슈퍼 서브임을 증명을 했는데 메시는 경기 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뭐 네.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후배들의 역할을 봤지만 결국은 이 후배들이 요즘에 뭐라는 얘기를 듣냐면은 메시의 사도들. 예. 메시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선수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스칼로니 감독이 메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세대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선수들이 다 크면서 나는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가 될 거야. 리오넬 메시가 내 우상이야. 이러니까 이 선수들이 A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메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데 결국 후배들이 또 메시에게 트로피를 안겨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딴 얘기로 메시한테 세례받은 라민 야말도 가서 대활약하고 그리고 진짜 그 메시를 바라보면서 메시를 마치 메시아처럼 보고 있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그 퇴장 이제 부상 때문에 경기장 바깥에서 나가고 나서 우는 모습도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 본인이 이번 대회 끝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물러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그만큼 이제 이 대회가 의미가 있는 대회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메시가 있는데도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왜 우승을 못했는가? 메시가 이 팀에 제대로 녹아드는 그런 팀이 아니었어요. 메시는 메시의 플레이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나머지 선수들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팀이었을 때 아르헨티나는 국제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팀 자체의 컨셉이 메시를 위해 모두가 죽자 팀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사실은 코파 아메리카 먼저 대회 우승을 했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월드컵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까지 지금 메이저 대회 이제 3연패를 하게 된 건데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머지 선수 구성. 메시가 조금 덜 뛰어도 나머지 선수가 한 발 더 뛰는 이런 선수 구성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시 선수 본인에게도 내가 이런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이런 팀에서 다시 뛸 수 있을까? FC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메시의 장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의 장점을 극대화할 선수 구성을 해줬는데 아르헨티나는 그걸 못하다가 나중에 해지면서부터 메시의 팀이 된 거고 세계적인 강팀이 된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메시의 동생들이 결국은 메시 선수가 없는 과정에서 골 넣고 저는 그 이 경기 보면서 키워드가 딱 2가지. 네. 될 놈 될. 그리고 메시 울다가 웃었다. 펑펑 울다가 아주 네. 신나게 웃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코파 아메리카 메시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만 되게 씁쓸하게 본 장면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어제 그렇죠. 열린 이제 3, 4위전 우루과이와 이제 캐나다의 경기. 이건 이제 승부차기 끝에 우루과이가 승리를 해서 3위를 차지하고 캐나다 4위를 차지했는데 끝났는데 캐나다의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아주 유력 후보로 맡을 뻔했던 거의 온다고 했었던 네. 맡을 뻔 도르 네. 제시말시 감독이 캐나다를 이끌고 그러니까 A매치 6월에 A매치 2번 하고 지금 바로 코파 아메리카의 초청팀 자격으로 캐나다 이끌고 왔는데 조별리그 통과하고 8강 그 4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좀 지긴 했지만은 또 3, 4위전에서 우루과이와 접전. 네. 잘했죠, 아주 경기도. 아니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고 전통적인 강호잖아요. 그것도 캐나다가 이길 뻔했는데 마지막에 수아레스가 동점골 만들어가지고 승부차기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이걸 보면서 박주호 선수가 자기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력 강화 위원분들이 제시마 씨가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이번 코파 아메리카를 보면서 많이들 이제는 알았을 건데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감독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슬프게 말하지 마요. 좀 그렇다 진짜. 이거 방송 오늘 처음인데 좀 기쁘고 신나게 가고 싶은데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정말 쓰린 건 사실이긴 해요. 우리가 예. 빨리 보긴 했어요. 이 감독을.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감독을 괜찮은데? 빨리 보고 찝기는 했어요. 심지어는 접촉까지 했는데 품에 안지 못했다. 가질 수 없는 너. 가질 뻔했는데 가질 뻔했던 뻔했는데 안 된 너.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제시 마시 감독의 어떤 국제적인 그런 뭐 이렇게 몸값 내지는 지명도 이런 것만 엄청나게 높여주고 지금 마시 감독이 캐나다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미국 대표팀을 뽑는데 마시 감독이 후보로 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후보야? 그럴 정도로 이 감독을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보는 안목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게 마무리가 좋아야지. 골 결정력. 뭐 비유를 하자면 썸만 타다가 그 부모님 반대로 아니요 부모님 반대도 아니에요. 썸 타고 다 해가지고 여자분이 이제 빨리 고백해 이러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그렇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고백을 안 한 거면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래라는 느낌의 약간 그쵸.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짜증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야 미안한데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래. 자, 축구 대표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이어지는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유로 2024까지 정리를 하면서 축구 소식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스포츠 팬들이 궁금한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슈 해체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BGM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풀샷을 딱 잡으면서 원래는 BGM이 나가야 된단 말이지. 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좀 미숙한 저희의 진행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것 그대로군요. 네. 자, 오늘의 이슈 해체쇼 주제는요. 최근 가장 뭐 스포츠계 그리고 뭐 대한민국을 거의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슈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에 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깊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두 분도 뭐 지난 한 주 굉장히 정신 없으셨죠? 어떠셨어요? 일단 그 대한축구협회의 공지 문자가 날아오는 순간부터 대혼돈의 시작이었죠. 뭐 송지훈 우리 선배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는 받고 뜨악했어요. 뭐? 진짜? 이게 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가 저도 이제 나중에 기자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문자가 기자분들한테 전해졌던 게 지난 일요일이었죠. 지난 일요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경. 오후 2시경에. 제가 그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사를 확인한 4시경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속보가. 네. 그러니까 2시경쯤에 먼저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이 됐다라고 관련 기자분들한테 먼저 통보가 갔고 그리고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우선 이제 3시 4시쯤에 기사. 다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기사를 썼을걸요. 왜냐면은 불과 엿새 전에 이임생 그 기술이사,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그 대표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지게 된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을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출국을 했었는데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누가 적합하고 누가 우선 후보인지 이제 결정이 되겠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툭튀 홍명보 감독으로 확정됐다는 알림이 날아왔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리고 관심 있는 팬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낱낱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행여나 이 관련해서 모르는 분들에서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소호정 기자가 살짝 짚어주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가 있었고요. 이제 그 와중에 과연 그 감독 선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기술위원들도 나오지 않기 시작했잖아요. 5명 정도? 일부 이제 사퇴 의사를 일부 사퇴 의사 5명 정도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거 그러면은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던 와중에
근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저희가 또 평가전 예선 그렇죠. 최종 3차 예선이 있으니까. 예선, 네. 예전 이미 앞서서 2번이나 감독 선임에 대한 데드라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네. 7월 초중순이라고 한 그거는 반드시 좀 이뤄야 된다라는 목표 의지가 협회 내에서 강했었어요.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임생 기술이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후보 포옙 감독과 박은호 감독을 만나러 최종 면접을 하러 유럽으로 날아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왔다고 했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최종 후보 이 두 사람이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으로 발표가 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지지난 일요일에 홍명보 감독 내정 이제 그 사이에 사실 또 그게 있었죠. 최종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하도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회견이었죠. 기자회견을 했죠. 공식 예. 경기에서의 기자회견. 예. 그러니까 나는 갈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투의 울산 팬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근데 이 메시지가 무색하게 지난주 일요일에 바로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라는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알림 까지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튿날인 7월 8일이었죠. 이임생 기술이사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그간의 일정들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도 많았는데 또 이게 논란을 사그라들게 만들기는커녕 조금 더 키운 측면이 있어요. 조금 키운 게 아니라 불이 나 있는데 네. 가서 드럼통을 냅다 부으신 건데. 풀무질도 좀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브리핑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함도 많았고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홍명보 감독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그 정당성, 과정의 어떤 선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겠지. 뭐 어떤 사정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브리핑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한 20분 보다가 네. 껐어요. 진짜로? 예, 그 이임생 기술이사 울먹이시는 그 순간에 껐어요. 안 되겠다. 도저히. 아니 왜 근데 자주 울먹이시는 거야? 예,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도 종종 울먹이세요. 아니, 이게 너무 진정성이 넘치시나? 나이 들고 그러면 울 수도 그런 있죠. 장면이 네.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요. 뭔가가 이거 아기가 안 맞구나 지금. 당당하고 강력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만한 거를 스스로가 못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의심이 그런 장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 약간 그 울먹이는 그 눈망울 보면 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런 느낌의 그쵸. 그 맞아요, 고소하는 게 아닌가의 생각이 들게 하는. 예. 그러니까 입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어떤 외압이나 뭔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 네. 라는 그런 마음속의 상상의 나래를 펴게 만드는 그런 눈망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기대했던 브리핑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었고 끝나고 나서 더 언론들이 이 날이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물론 이제 그 멘트를 준비해서 와서 그걸 이제 읽긴 하셨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낱낱이 사람들이 더 깊이 파고들면서 논리적으로 앞뒤를 재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해소가 안 됐죠. 그리고 그런 이임생 기술이사의 발표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축구계 인사들 특히나 가장 먼저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던 거는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의 유튜브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죠. 뭐 이제 폭로라고도 표현이 되고 또 고백이라 저는 이제 고백이라는 느낌도 받았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는 그 대중에게 오픈되지 않은 상태의 일을 계속 해왔었으니까 지난 5개월 동안 과연 어떻게 이 일이 흘러왔는지 어떤 감독들이 후보로 언급이 됐고 실제로 그들하고 어떤 단계까지 협상이 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박주호 의원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전력강화위원회 미팅에 대해서 다 협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 팩트를 얘기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 박주호 의원의 그 말에 따르면 그딴 나온 얘기가 다 팩트인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외국인 감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지금 캐나다 대표팀으로 가버린 제시 마시는 이건 거의 되는 거였는데 왜 안 됐는지
본인 그 박주호 위원조차도 그리고 박주호 위원 설명에 따르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조차도 그 결렬됐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각오했고 그리고 이제 박주호 위원이 그런 이야기도 덧붙였죠. 자기가 지금 결론을 와서 느꼈을 때는 국내 감독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있었던 것 같다.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은 지나칠 정도로 국내 감독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일파만파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파급력이 컸던 거는 의외로 사실은 몰랐던 이야기를 숨겨졌던 이야기를 뻥 하고 터뜨렸을 때 파급력이 큰데 그게 제 생각에는 박주호 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남들이 다들 의심했던 거를 진실로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거기에 몰입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네. 거의 5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온갖 회의를 다 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이번 달 초 지난달 말부터 했을 때 그때만 벌써 100장 정도 가까운 원서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봤던 검토했던 인원이 4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독은 거의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넓은 그물서부터 해가지고 그 그물의 이제 망 크기를 조금씩 좁히면서 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아 있는 물고기들이 왜 이러냐.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나가고 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강화위원이 한 10분 정도 네.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강화위가 지금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세 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부류는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의원들.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답정너.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생각이 머릿속에 정해져 있어. 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위원들 한 부류.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히 투명하게 좀 절차도 만들어가면서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는 적극파. 네. 이 부류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뭐 어떻게 흘러가든 가겠지요. 나는 대세에 따를게라는 그런 약간 소극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답정너 느낌을 주는 분들과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제대로 이번에 뭔가 시스템을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충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서로 뭐 이게 또 연령대도 나눠지고 그 경력도 나눠지고 이런 그 부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대로 결론이 안 나겠는데라는 그 걱정을 계속하면서 갖고 진짜로도 그랬잖아요. 네. 박주호 의원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진짜였구나. 네, 그런 새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낭설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박주호 의원의 좀 뭐랄까요 용기 있는 고백 상당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아주 전형을 보여준 그런 강화위원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끝날 수 있었던 박주호 좋은 용기 있는 고백을 했다. 박주호 최선을 다했구나. 지금 상황이 화가 난다. 하지만 뭐 어쩌겠냐라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대한축구협회가 약간 자책골을 넣었죠. 법적 절차를 법적 대응 절차를 뭐 왜곡과 곡해라고 했나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표현. 뭐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의 팩트 기반이라고 하지만은 또 자기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뭐 그건 맞는데 저는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거기에 뭘 갖다붙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두운 걸 또 끄집어내. 그러지 마. 너 혼날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 봐라. 진짜 뭐가 있네. 라는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라서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코멘트가 과연 뭐 그냥 미디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관계자의 사견이 과하게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위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대응해라고 오더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됐든지 협회가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이런 상황에 어쨌든 자기들에게 리스크가 다가올 때 늘상 하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정말 저도 엄청 실망을 했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박주호 의원이 그 내부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비밀 엄수 서약을 하고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적 대응을 운운을 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동안 쭉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왜 내부에서 다룬 뭐 후보자 또 뭐 연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연봉 다 새어나왔죠. 이런 것들이 다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새어 나와서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TV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이런 후보가 거론됐습니다가 바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2명 리스트가 아예 통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런 그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거듭 뭐 5개월 가까이가 반복되는데도 그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축구협회가 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박주호 위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는가? 그 부분이 일단은 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죠. 법적 대응은 할 리가 없다. 네. 이거는 뭐 박주호 위원이 뭔가 협회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한 거이기도 하지만 봤지? 나머지 사람들 입담으로 여기서 더 추가로 뭐 나오면 안 돼. 니들 봤지? 우리 박주호 지금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어. 누구 한 명이라도 더 얘기 나오면 각오해. 이 시그널을 준 거다. 여기서 뭔가 더 나오는 건 없도록 하기 위한 입막음이었다고 보는데 방법이 후졌죠. 그렇죠. 후졌죠. 만약에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은 정정을 요구하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제도나 사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식과 모든 것이 어긋나고 이것마저도 무너지면 안 될 때나 법적 대응합시다라고 그렇게 가혹한 말인 건데 그거를 나오자마자 마치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제로 본인들이 한다는 게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메신저 겁박하겠어. 그렇죠. 네,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구협회는 다시 한번 본인의 무덤을 더 깊게 팠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살짝 이 사태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게 수요일 날이 또 기점이었어요. 수요일 날 울산에서 펼쳐진 울산과 광주의 경기. 그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앞에 노출되는 기회였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정말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소호정 기자도 거기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날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 게 일단 월요일 날 이임생 기술이사의 브리핑이 실망을 안겨줬고 네. 그 다음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그 영상에 대한 협회 조치가 한 번 더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국은 희망은 홍명보 감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지막 희망이겠구나. 이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거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진 채 그날 약 50개의 매체 그리고 70명이 넘는 미디어 관계자들이 울산 문수경기장으로 모였습니다. 이 울산 문수경기장에 엄청난 인원들이 모인 걸 보고 그날 울산을 상대한 원정팀 광주FC 이정효 감독이 보더니 약간 하면서 한 발 물러서더니 개막전 때 저 링가드 때문에도 많이 오셨는데 그건 상대도 안 되네요. 이러면서 정말 놀라. 거의 A매치를 치를 때나 볼 수 있는 규모의 취재진들이 문수 월드컵 경기장 그날 방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날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물론 이제 경기 전 그리고 경기 도중에 펼쳐졌던 울산 팬들의 걸개나 구호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사태의 양상이 살짝 변하게 된 게 결국 홍명보 감독의 그날 인터뷰 이후에 나왔던 발언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축구 협회가 짊어져야 될 멍해를 지금 홍명보 감독이 나눠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태가 좀 바뀌긴 했거든요. 일단은 그날 어떤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살짝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그 국가대표 감독직 본인이 일주일 전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갈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수락한 배경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멘트가 나왔죠.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거란 생각도 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멘트가 정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이 현장에서 봤다고 하면은 약간 저 또 홍명보 감독이 내적 동기가 또 뭔가 불타올랐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건데 이거를 문장으로만 텍스트로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좀 유치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뭐 로빈 반 페르시가 아스널 떠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갈 때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속삭였다. 맨유로 가라고 했다. 그게 엄청 이제 조롱을 많이 받았던 멘트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빗대면서 뭐 홍페르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무슨 그러니까 일이 아닌데 이게. 그게 사실은 뭐 저나 송준 선배나 홍명보 감독을 오랜 시간 취재해 본 입장에서는 이게 홍명보 감독 특유의 화법이긴 해요. 네, 홍명보 감독 특유의 화법이긴 한데 제가 느꼈던 아쉬움은 뭐냐면은 그날은 좀 이런 어떤 자신의 내적 동기에 대한 극적 표현보다는 좀 단순하고 담백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느꼈는데 홍명보 감독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본인이 그 준비해온 파일철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본인이 예상 답변을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느낌은 이분이 답변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에게 좀 감화가 돼가지고 좀 강한 이런 좀 극적인 어떤 표현을 쓴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팬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은 오히려 좀 약간 말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00% 동감하는 게 담백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나를 버리기로 했다. 발언이 더 나는 나를 버리기로 했다. 한국 이렇게 표현해서 없다. 미안한데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축구 만화에서 볼 듯한 대사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나는 나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홍명보는 없다. 그저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가마라는 표현도 많지만 정말 되게 본인에게 취해 계시구나. 그러니까 물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인간 홍명보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진짜 뭐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임생 기술이사가 찾아가가지고 해주십시오 해서 한 게 아니라 2월부터 혹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의 국내 감독이 와야 된다. 그렇다면 홍명보지라는 이야기는 뭐 5달? 2월에도 사실은 그때도 홍앤황이었잖아요. 과연 홍명보 감독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일단은 K리그 1에 집중할 겁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매일 밤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인을 통해서건 미디어를 통해서건 들려올 때마다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발화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전제가 돼서 본다면 홍명보 감독의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죠. 지난 5개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의지와 의중과 상관없이 계속 언급이 되고 너 갈 거잖아 이랬는데 홍 감독은 아니 나 안 간다, 안 갈 거다. 홍 감독이 본인도 얘기했지만 2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 때만 해도 2차례를 거절했는데 이때는 이제 뭔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 어떤 계기를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이 홍명보 감독이 자기 희생적인 각오로서 지금 이제 대표팀에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많은 상상력을 증폭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사실 그 말 한마디 갖고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좀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제 나는 나를 버렸습니다는 그 기자회견장에서 본인의 감정을 버렸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좀 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담백하게 정말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 꼭 욕심이 났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할 자신도 있고 진짜 대한민국 축구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에 사실은 커다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팬들에게는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까지 크게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처럼 많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홍명보 감독을 움직이게 만드는 발작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홍 감독이 번쩍하고 반응하게 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브라질 월드컵 때도 사실은 홍명보 감독은 그때 감독을 맡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최강희 감독이 이제 최종 예선을 잘 이끌고 이제 물러나셨고, 그러니까 모두가 최강희 감독이 이제 본선까지 갔으니까 그냥
이끌어 놨으니까 본선을 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물러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누가 해? 당장 이제 본선을 앞에 나가왔는데 그럼 우리 누가 해? 할 때 결국은 그때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게 이제 책임감이란 발작 버튼 눌러가지고 그 지휘봉을 잡게 만들었거든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사실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써서 홍 감독을 벌떡 일어나게 만든 건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해야 했을까? 저는 그 기자회견 진행되는 거 보면서 아유 3분의 1만 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그 서호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누가 준비해 준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지만 그 사람을 혼내야 돼. 예, 이 표현을 만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그 사람을 제가 볼 땐 물불기를 쳐야 됩니다. 물불기. 네. 정말 담백하고 깔끔하게 저는 솔직하게 이겁니다. 아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상황을 희화화해서 얘기를 해요. 뭐 홍명보 감독이 뭐 울산 현대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니까 축구협회팀 감독으로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축구협 대표팀 감독이란 자리를 우습게 만드는 발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쏟아지게 만든 배경이 바로 이런 이상한 그 워딩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네,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어물쩡거리면서 약간 끈적한 이 워딩들에 저는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저런 추상적인 표현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가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공개를 할 오히려? 수가 없는? 이건 앞에 그러면 이임생 이사가 눈물 글썽에 뜬 거랑도 비슷해. 느낌이. 그러면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런 류의 그 표현법이 홍명보 감독의 평소 이제 말 어투랑도 다 있다라고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평소 화법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분이 담백하다니까요. 중요한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 않아도 될. 네.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안 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의. 그러면은 10여 년 그- 전에 나왔던 대표적인 게 그거죠. 제가 박주영 대신에 군대를 가겠습니다. 굳이 안 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하고 내가 정말 책임을 다 지겠다라는 얘기긴 한데 병역법을 바꿔야 돼 그러면. 근데 가고 잘 이거가 본인이 사람들이 가려면. 말꼬리 잡고 음. 그러면은 뭐 왜 군대 네가 대신 안 갔어요? 네. 뭐 병역법상 그 뭐 불가능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예전에 그게 홍명보 감독이 뭔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비장했던 것 같아요. 비장하고 자기는 정말 고민과 고뇌 끝에 비장하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 이제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표현을 했는데 저나 이제 송시우 선배는 그냥 조금 담백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두 기자분께서는 홍명보 감독이라는 사람을 아마 그러니까 그 미디어나 이제 경기를 통해서 접해보는 홍명보 감독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10분 더 저 상황과 감정적인 흐름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좀 더 잘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본인의 책임감 때문에 그 비장함이 오히려 그 비수가 돼서 홍명보 감독에게 날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가장 많은 반응들, 뭐 인터넷 댓글 혹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아니 왜 자꾸 본인이 피해자처럼 얘기를 해? 라는 지점이었어요. 예, 사실상 축구 감독으로서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아니야? 본인이 갈 수 있는 커리어의 정점으로 가는 건데 솔직히 말해 선택지 이렇게 결과지로만 본다면 나쁜 게 본인으로서는 하나도 없는데 그저 소속팀 팬들 그리고 K리그 관계자는 욕 좀 먹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본인을 피해자로 얘기를 하지? 이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를 좀 읽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시즌을 한참 치르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성공 가도의 커리어를 쌓은 팀이라고 해도 이렇게 중도에 가버린다. 그것도 1년 뒤에는 클럽 월드컵이라는 또 대표팀 못지않은 큰 대회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걸 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예상했겠죠. 내가 이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이것 때문에 울산 HD 구단과 팬들을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무슨 명분으로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낸 결론이 저는 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더 높은 무대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저를 희생하러 갑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점에서 그런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네.
근데 대중들의 반응은 지금 한성원 아나운서가 얘기한 그 반응이죠. 딱 어긋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네. 감독의 지향점이 뭔지는 두 분께서 좀 알고 계시니까 아 저런 의도였겠거니 그리고 저런 배경에서 저런 말이 나왔겠거니라는 게 나오는데 대중들 입장에서는 전혀 본인들의 정서와는 결이 안 맞는 이의 해명이 나오니 이게 된 거죠 진짜. 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더 논란을 키웠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논란 포인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본인의 선임 과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본인이 선임됐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답이 와서 만났다. 선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가 협회가 잘 알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당신이잖아. 근데 어떻게 본인이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어떤 시스템인지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라는 답이 났을 때 황당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다고 알고 있고 전력강화위원회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저를 선택했다고 와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든지 해야 돼요. 네. 왜냐면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홍명보 감독이 협회 전무 시절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김판곤 당시 전력강화위원장하고 같이 만들었던 시스템은 지금 거의 붕괴됐어요. 협회는 사실은 우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대로 잘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더 개선된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저희처럼 내부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파괴되고 무너진 지 오래됐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자기 방어 기제가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평가를 하면. 왜냐면은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지만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감독들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의 면접이나 자기의 어떤 축구 플랜이나 그런 부분들 설명하는 PT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여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명보는 솔직한 거죠. 없었다 그게. 없었고 그들이 나를 평가해서 내가 최우선 후보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임생 기술이사도 밝혔습니다. 이제 면접 과정은 없었고 그냥 고득점자 부탁을 했죠. 부탁을. 집 앞에 찾아가서 참고 처리. 서너 시간을 기다려. 가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할 수가 있지? 결국에는 시스템이 붕괴된 거고 그러니까 이 선출 과정, 이제 선임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어떤 한 자리에서 필요한 뭐 이제 만약에 뭐 면접 요건을 걸었을 때 뭐 키는 몇 센치였으면 좋겠고 몸무게는 어땠으면 좋겠고 무슨 옷을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을 때 그게 공평하지 않게 너는 여러해, 너는 다 괜찮아. 왜냐면 너는 내 새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거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다거나 그래 홍명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할 만한 축구 팬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임생 기술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가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홍 감독을 뽑은 거다라는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정말 안 되면 그날 내가 홍 감독 집 앞에 찾아가서 미리 홍 감독하고 이제 만나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홍 감독의 지도 철학이나 뭐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뭐 PT를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홍 감독의 뭐 생각이나 앞으로 전술이나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거짓말이 왜 안 나오냐면 이미 대표팀 안에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게 굴러갔다면 그 감독 뽑는 과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짓말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 앞에 가서 찾아간 건 맞으나 뭐 약식으로라도 일단 홍 감독에 대해서 뭔가 전술적인 비전이나 선수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그 앞에 내가 만났던 감독들보다 낫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이런 설명이라도 했으면 이게 거짓말일지언정 그래도 뭐 약식으로 뭔가 하긴 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출장 갔다 와서 그 홍 감독님 집 앞에 찾아가서 서너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를 너무나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 이미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송 기자 뭐 비우고 그냥 이제 뭐 가정입니다만 거짓말이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라는 거는 반증은 뭐냐면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진짜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 굴러갔다는 게 아니란 걸 그 예. 상황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더욱더 깊은 무덤을 더 한 이제 거기서 1.5m 네. 더 깊게 파묘를 계속 하는 네, 거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험한 건 나오겠다 이제 좀 네. 있으면. 네. 험한 것들 나오고 있죠, 지금 지금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험한 것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실 그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측치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현장에 있었던 서우정 기자가 그 다음 질문 거의 마지막 질문을 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질문했었죠 그때? 뒤에서 두 번째. 네 맞아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그때가 한참 이제 박주호 위원의 영상에 네. 대한 협회 대응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친한 후배 기자한테 야, 이거 물으면 어떨 것 같냐 하니까는 후배 기자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뭔가 그게 이슈는 될 것 같네요라는 반응이어서 그래서 물어봤고 홍명보 감독은 생각보다는 조금은 유하게 받아친 것 같아요. 네. 이게 10년 전에 홍명보 감독이었다면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홍명보 감독도 이렇게 강하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어치기를 하려고 막 끌어당기는데 홍명보 감독이 막 안 끌어가겠다고 막 이렇게 부댕기는 게 아니라 그래 어디 한번 끌어가봐라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의 대답 네, 부드럽게 피해가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주호 전력위원장 폭로한 영상이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 좋은 의미 누군가는 나쁜 의미로 이렇게 시각이 충돌하는데 혹시 보셨냐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 그런 질문을 했었죠. 홍명보 감독은 개인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이고 봤다라고 내용 알고 있고 봤다라고 하고 홍명보 감독은 어쨌든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본인에게도 비판의 이제 날이 가 있는 영상이지만은 홍명보 감독은 일단 이거는 뭐 이런 의견을 밝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라 할 거 전혀 없고 이게 한국 축구를 위해 가지고는 다 좋은 일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로 수렴해가지고 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답변을 끝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의 그날 당일날 이제 인터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뭐 이제 울산 팬 여러분들께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경기장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좀 팬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은 약간은 좀 오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하고 울산 HD 구단 대표이사인 김광국 대표이사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론을 낸 거는 이번 주말 서울과의 홈 경기 때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자.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 떠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구단도 이제 그 경기 때 홍명보 감독이 뭐 팬들에게 직접 입장 표명을 한다거나 잘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그 경기장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여파로 울산이 올 시즌 홈에서 처음 진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가. 네.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이거를 더 끌고 나가는 거는 우리 홈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무리일 것 같다. 선수들도 경기에 온전히 집중을 못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제 그게 갑자기 앞당겨지다 보니까 팬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피치 못할 사정, 그 내부 사정이 있었던 거네요. 네. 자, 여하튼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이후 사실상 좀 해소가 되고 해명이 되고 좀 소그라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밈이 탄생하고 별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논란은 더욱더 증폭이 되어갑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축구계 후배들이 의사를 표명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이영표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는 박지성마저 이런 얘기를 해? 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그렇죠. 박지성 위원의 화법은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제 최대한 완곡하게 돌려서 이제 얘기하는 박지성 디렉터 선수 시절부터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저도 이제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와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뭐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조준사격을 하는구나. 네. 특히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대한축구협회 쪽을 조준사격을 한 발언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자 그렇게 해서 진짜 거의 뭐 홍명보 감독은 물론이고 축구협회는 사면초가 사실상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옹호하는 의견이나 옹호하는 기사를 내는 곳이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사면초가인 상황인데 정말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와중에 감독 공식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회 23명 중에 21명이 찬성. 저는 이 부분도 좀 놀랍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뭔가 절차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팬들이 기대했던 어떤 그런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방식으로 감독을 뽑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이제 했던 말들 때문에 지금 막 희화화가 되고 막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축구협회가 나서서 홍 감독님은 이런 생각이 아니셨는데 우리가 정말 억지로 삼고 초려하고 정말 힘들게 모셔온 거고 감독님을 보호해 주세요. 모든 욕은 우리에게 해주세요. 해야 정상인데 축구협회 지금 쏙 숨었어 뒤로. 홍 감독님을 앞에다가 해가지고 자 화살은 여기로 해가지고 지금 화살 뭐 대포 촥촥 날라오는데 그 뒤에 지금 축구협회가 숨어 있어요.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방패 격한 단어 나올 뻔했네 네. 지금.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축구인이 있었어요. 홍명보호로 가기로 된 거 아니야? 결정했잖아.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협회가 맞아야 된다고 돌을. 사람들 대중이 그렇게 협회가 저희한테 그냥 돌을 던지세요. 대표팀은 일단은 가야 됩니다. 지금 9월부터는 뭐 어떻게 되든 나아가야 되고 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송준 기자 얘기한 것처럼 협회는 오히려 자 홍명보에다 던지세요 그러니까요. 하고 지금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계속 이상한 막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꺼집어내면서 우리 그 대학 축제 가면 그 얼굴 이렇게 내밀고 물풍선 네. 던지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홍 감독 얼굴을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축구협회는 뒤로 갔어.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튀기는 대로. 그러니까 진짜 그 방어막 방패 그 그러니까 역할을 이 정도면은 협회가 소명을 해야죠. 아니면 브리핑 내용이 국민들 눈높이 기대치에 전혀 못 미쳤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박주호 위원이 이미 다 내부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다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협회가 사실 규명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박주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니면 아예 대전제부터 떳떳하게 공개를 하든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서 협회가 마련한 예산이 까놓고 보니까 택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7억 원 정도가 20억이 되는데 안 되는. 20억 안 되는. 저는 협회가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다면은 국민들 반응도 요것보단 덜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뭐 20억 아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보다도 금액이 더 적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4년 사이에 전 세계의 좋은 감독들의 인건비는 더 오른 상태인데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저희의 실책으로 인해서 크리스만 감독의 위약금이 발생을 했고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천안축구종합센터에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위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표팀 감독을 국내 감독으로 선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감독으로 좋은 감독 데려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면 앞으로는 정말 우리 선수들, 국민들 그리고 축구계에 좋은 신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외국 감독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즘 시대인데 요즘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협회는 죽어도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호정 기자가 축구협회장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이 생각이 안 난다고? 네. 이 생각이? 제가 뭐가 일단은 축구 협회 오늘은 그 계속 이제 그동안 있었던 흐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 있거든요.
축구 협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나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오늘 밤새도록 방송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오늘 이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가장 궁금한 전화가 정말 돈이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약간 원초적인 의문도 한번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없다면 그렇다면 진짜 방법이 없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본인들의 사정을 그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축구협회 뭐 예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한번 좀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 주말 사이에 무언가에 하나 또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의사 표명이나 혹은 축구협회에서 뭔가 내놓던가 하여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예상과는 정말 다르게 그냥 출국을 강행해 버리더라고요. 그 취임식도 거치지 않고 저희는 예상 예. 저희도 예상한 바인데 그냥 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네. 기자들과 만났는데 사실 아까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방패 삼아서 앞에 나가서 자 관역은 여기입니다. 이리로 쏘세요라고 이제 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홍명보 감독이 그 방패 역할을 너무 잘해준다는 느낌이 든 게 오늘 출국하면서 나왔던 또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 워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 지금 우리가 욕할 거는 홍 감독도 있지만 홍 감독보다는 저 원초적인 문제의 근원은 축협이야 라고 이렇게 쭉 가는 와중에 갑자기 또 홍 감독이 여기다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관역은 나야 라고 지금 끌어당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에? 감성적인 류의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에. 그 여러 명 앞에서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서호정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 표정과 그 목소리를 듣는 것과 이거를 기사로 글로 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야기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낫다. 그러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을 때 그 울산과의 수요일 날 했던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를 차라리 오늘 여기서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냥 저 자신을 버리기로 했고 대한민국 축구만을 바라보고 떠납니다. 라고 말했으면 여기선 상황 그거는 이 상황에서 네, 맞는 대화지. 축구 대표팀 네. 감독으로서 맞는 거죠. 네. 그때는 울산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만 바라보고 간다가 또 다르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맞네요. 나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했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왜 우리가 본인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야 됩니까?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네. 반박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은 전체적인 줄기를 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이죠. 오늘 오전에 나왔던 공항 인터뷰는 지난번 그 울산에서의 인터뷰보다는 훨씬 더 좀 심플하고 담백했어요. 네. 딱딱 얘기를 하는데 이 시즌 마지막에 저희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글쎄요. 뭐 나가시면서 뭐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었겠지만 뭐 좋은 코치 뽑아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디 좀 송준 선배가 전화를 해서 어드바이스 좀 주십시오. 자, 궁금한 거. 자, 두 분께서 그래도 홍명보 감독과는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데 혹시 뭐 수요일 혹은 오늘 기점 이 사이에 통화나 연락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주말에 네. 통화가 됐습니다. 아 통화됐나요? 그러니까 출국을 한다. 네. 그래서 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 올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이제 질문이 나왔죠. 그 후배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네. 얘기를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더 여론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도 사실은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이 밈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있고 한데 10년 전에도 사실 똑같았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네. 의리축구 그 표지 만들어 놓은 네. 거 의리축구 뭐 하고 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도 뭐 땅 얘기도 나왔었고 땅 보러 다녔다는. 땅명보 있었죠. 그래서 땅명보. 홍명 감독이 저한테 해준 얘기는 딱 그거였어요. 10년 전에는 내가 이게 뜨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게임 표현하면 캐스트. 예.
이걸 다 정복을 하고 나가야 내가 마지막 엔딩을 볼 수 있는 엔딩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딱 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조금 지나니까는 생각이 그거를 내가 다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하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는 보고, 근데 어쨌든 본인에게 지금 이게 주어지는 다양한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마냥 그렇다고 또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거는 분명히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어떤 거는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팀 일을 잘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면은 예, 그 부분은 뭐 맞다고. 오늘 그러니까 그 홍명보 감독이 이제 공항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저랑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 네. 기자회견 앞두고 네. 뭐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이제 막 물어뜯길 거고 말 조심하라고 했었어야죠, 송 기자. 뭐 한 거야? 친하다면서. 그러면 통화해가지고 제발 이번에는 감정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근데 뭐 저희가 예. 거기 있는 기자들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나요? 무슨 질문을 할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통화한 내용의 핵심은 어쨌거나 뭐 지금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지금은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왜냐면 누가 하더라도 일단 한국 축구 대표팀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생각을 비우고 할 거고, 나중에 이제 그런 뭐 내가 욕 먹어야 될 부분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내가 먹어야지.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이야기였거든요. 만약에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는데 두 분께서 행여나 또 홍명보 감독과 연락을 닿으실 일이 있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비장함은 내려놓고, 예, 더 이상 그 비장함보다는 그냥 그 명료함과 그리고 그냥 담백하게. 예,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그 자세. 물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메시는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를 하고 있지만 그 비장함이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은 대한민국 축구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내가 살려야 해. 나밖에 없어라는 그 스탠스가 오히려 그 지금 본인을 올가매고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 네. 저보다는 송재 그러니까요. 선배가 그게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라는 그 인물의 장점이자 단점이자 캐릭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성장했던 것도 맞고, 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왔던 것도 맞고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그 비장함이 가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진짜 꾸며낸 건 아니다. 꾸며낸 건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대중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나 발언이나 좀 솔직한 그런 모습하고는 거리가 느껴지니까 더 조롱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때와 장소에 맞게. TPO. 예. 때와 장소에 맞게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펼쳐졌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사실 그리고 오늘 생방송이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오늘까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출국해버리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아, 이거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그냥 감독되고 축구협회는 또 축구협회대로 흘러가고 할 수 있는 게 없나? 정말 이 무력감과 열패감, 그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생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소식이 하나 떴죠. 문체부에서 네. 이 축구협회의 그동안의 행정, 그리고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문체부를 지금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류가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사하는 것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감사 등의 행동에 착수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축구협회가 진짜로 뭔가 잘못한 게 팩트로 딱 우리가 감정적인 거 말고 정말 자료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고, 내지는 정말 악의적으로 뭔가 접근했다는 그런 뭐 고백이든 아니면 문서든 뭔가 이런 게 있다면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건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 접근됐을 경우에 정치가 축구를 침해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축구에 또 다른 태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체부에 조언을 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선을 넘지 않는 과정으로 과연 이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은 좀 드네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 2018년 아시안 게임 때 야구 선동열 네.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 장에 불려나죠. 가지고 불려나갔는데 사실은 그때 본질적인 어떤 질문이나 문제를 파헤치는 것보다는 그냥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긁어주려는 식의 행위가 되면서 그때 당장은 뭐 속 시원하고 그래 뭐 선동열 저렇게 쩔쩔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그냥 한 사람 망신 주기로 끝난 그렇죠. 거죠. 그게 예. 끝났다는 그 우리가 의도였었고. 왜냐면 네, 아, 네. 이제 그랬으니까. 진짜 바란 거는 문제 개선인데 그렇죠. 그 개선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문제를 이런 잘못했다고 하세요. 네. 라고 해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멍해를 씌우고서 끝나버린 건데 이번에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이용만 당하고 그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더 잘해야죠. 네. 이런 일이 사전에 음. 벌어지지 않도록 음. 여지를 안 줘야 되는데 협회는 답답한 게 계속 여지를 줘요. 계속 어딘가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 더 화나게 만들고 축구 팬들 더 의문스럽게 만들고 저는 계속 최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갖고 입을 열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축구협회 그 대회 홍보팀이나 미디어 팀이 있다면은 서호정 기자와 송지훈 기자를 뭐 잠깐 파견으로라도 좀 갖다 쓰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호정 기자를 축구 협회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 저도 강력하게 저는 제가 예. 사비를 제출해서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올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제가 당당히 나가겠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제가 힘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체부 관련 기사는 아마도 내일 되면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제 더 이야기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번 방송에서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축협에 관한 이야기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더 깊게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슈 해체 쇼까지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 두 분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그 이제 해체 쇼라는 이제 타이틀이니까 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칼 정도 넣은 것 같고 좀 좀 제대로 도려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축구협회가 계속 지금 도려낼 부분을 좀 보여주거든요. 여기 잘라주세요, 여기 꽂아주세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상당히 오래 가고 깊이 들어가는 작업이 될 것 같다.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축구협회 해체 쇼를 넘어가지고 오마카세 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내부적으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대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감출수록 그렇죠. 누군가는 이거를 또 알게 돼서 끄집어낼 거거든요. 그 전에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적당한 선에서 보여주고 납득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면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어려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팬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팬들이 좀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늦은 밤까지 수고해주신 서호정, 송지훈 기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도 역시 스포츠계 뜨거운 이슈들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앤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